공부는 내 몸 바깥에 그 어떤 외부를 분석하는 데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 몸이 자유를 느끼고 그다음에 행복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가 없고 몸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연장선이지만 공부라는 게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좌가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만나서 좋은 동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도 또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공부의 달이니까 공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는데, 제가 어제 이제 인걱정 강의를 했는데 인걱정을 왜 갑자기 이 시대에 읽는가? 읽으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걱정이 35, 8살 때도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는 남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친구들도 거의 생업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럭저럭 먹고 살아요. 그럭저럭 먹고 산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논다, 먹고 산다. 그러면 이제 다른 가족들을 희생시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가족들하고 별로 그렇게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왜 놀고 있냐? 그래서 이제 농민이 되거나 공쟁이가 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도 살림을 해야지. 그러면 귀찮게 그걸 왜 하냐? 그냥 얻어먹고 사는 게 좋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면서 아무런 이제 가장으로서의 자의식이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얘들이 인간성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가족들 등쳐서 사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더 할 말이 없는데 가족 관계도 좋을 뿐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어떤 각 방면의 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는 천하장사지만 나머지 이제 유복이는 활의 명인이고 유복이는 이제 표창의 명인이고 봉학이는 활의 명인이고 천왕동이는 축지법의 달인이고 그러니까 각 방면에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능력을 언젠가는 갈고 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고 먹으면서 그 능력을 열심히 갈고 닦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만날 수 있는 인간들보다 자존심이나 위풍당당함이나 이런 것들이 막 아주 충만한 존재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눈에 번쩍 띄는 거예요. 계속 중년이 돼도 놀고 있다. 생업이 없다. 근데 떳떳하다. 그런데 그럭저럭 먹고 산다. 거기다가 어떤 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달인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저는 이제 생업이 따로 없이 공부하는 걸로 그냥 먹고 살고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해서 이 실업과 무직의 단맛을 아주 쏠쏠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저만의 어떤 우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실업과 무직의 대열에 동참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인걱정을 보면서 이제 귀와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이렇게 살았구나 이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고전을 바로 이 시대에 모든 돈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금융공황이라 그러고 사회적으로는 패닉 상태라 그러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장밋빛 환타지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살까? 근데 그거를 계속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상상력이 안 나옵니다. 아예 바깥에서 딱 상상력을 굴리면 이런 삶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제 이것도 그래서 뭔가 이 필연이 아닐까. 뭐 내가 바로 이 금융대공황 시대의 임꺽정이라는 고전을 만난 게 뭔가 아주 운명적인 것이었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어제 했는데, 그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면 상당히 다양한 경제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굶주리지도 않고 의식주의 불편함을 겪지 않습니다. 천민이고, 그리고 그때 생산력이 아주 낮았잖아요. 우리랑 비교를 하면 조선시대 이 남산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렸던 물질적인 문명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는 진짜 하나의 가감없이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기 남산은 딸깍바리촌이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선비들이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못한 뭐 백정, 뭐 소금 장사, 뭐 이런 인물들이 이런 삶을 누렸다면, 그러면 이제 이 거울에 우리를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이제 공부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20대들의 꿈이 이제 정규직이라고, 꿈 그러면 정규직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업종 상관없이 그냥.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안전한 정규직이 교사라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주로 교사들일 테니까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승자들인 셈인가요? 네? 평생이 보장되고 뭐 신분이 확실하고 연봉도 뭐 괜찮고 결혼 조건도 좋고, 근데 결혼들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속는 거예요. 뭐 결혼 대상 순위 1, 그럼 교사, 여교사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여교사들은 40대, 50대까지 아주 순결한 처녀로 살고 계십니다. 그 순결이란 얼마나 그때 정말 허접한 것인가.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분은 누가 자유 결혼을 만들었는가. 그냥 관에서 이렇게 찍어줬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이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다. 그냥 이렇게 뭐 나라에서 하든지 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그냥 이렇게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게 외롭고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교사, 정규직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망상이 지금 청년들과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죠. 이게 왜 망상이냐면 이 삶이 구체적인 있던 삶의 현장하고 딱 일치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좋고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근데 계속 이걸 붙들고 있는 거. 이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이런 망상이 생겼는가? 정규직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이제 IMF 이후에 막 명예퇴출이나 막 이런 직업의 이동이 생기니까 평생을 뭘 할 수 있는 거를 붙든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어떤 직업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라든가 뭐 가치 이런 게 완전히 탈각되고 오로지 이제 돈, 화폐의 문제로 다 이게 환원이 됐어요. 이런 식의 사고가 이제 나머지 모든 일에 다 이제 퍼져 나가서, 그러면 이제 무조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서 좋으니까 하여튼 규칙적으로 돈을 줄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 학생도 공기업에 취직하는 게 꿈이 되는.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고시 열풍으로 가는 거죠. 사실 지금은 다 고시 중독자들이에요. 왜 고시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옛날에 뭐 사법부에 진출해서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뭐 변호를 하겠다. 이게 거짓말일지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이걸 해야 평생 뭐가 생긴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구성이 모든 지식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거죠. 지구 밖에서 이렇게 지구 전체를 보면 교육열의 측면에서 보면
이 남한, 이 대한민국은 지금 거의 그 뭐죠? 정신질환이죠, 사실. 미친 거죠, 사실. 거의 미쳤다고 해도 좋을 만큼 학교로 모든 욕망을 다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꼭 학교를 가야 돼?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죠. 내 자식이 왜 꼭 학교를 가야 돼? 그러니까 탈학교라든가 대안학교도 사실은 그 맥락에 있어요. 이 학교는 가야 되는데 공교육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다른 학교를 간다. 또는 집에서 더 좋은 교육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질문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어느 날 내 삶에 던져졌는가? 이런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곧바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성적이 좋아야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대학 가서도 성이 안 차니까 이제 다시 유학을 가고 유학 가도 성이 안 찹니다. 유학에서도 이제 그 소위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아이비리그를 가잖아요. 아이비리그를 졸업을 해도 다시 연봉을 위해서 의대나 법대를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이걸 다 통과하고 나면 이제 30이죠. 30쯤 돼요. 무사히 통과했을 경우 재수 삼수 안 하고. 그래서 이제 30쯤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공하면 정규직을 얻습니다. 정규직. 그러니까 생애의 거의 전반부 모든 것을 정규직을 하나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아주 모범적인 삶의 코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하나 자기가 뭐 좀 특별한 코스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강렬하게 원한다고 전제된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이 밟는 코스가 여기라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 승자라고 말을 하더만요. 그래서 승자가 독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좋다 이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그래 평생 직장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코스가 뭐겠어요? 이제 간신히 뭐 결혼을 하겠죠. 정규직을 얻어서. 30 되면 이제 뭐 정력도 이렇게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럴 때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근데 교사들도 결혼이 잘 안 되니까 결혼이 쉽지 않죠. 여기도 뭐 솔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충만해 보이지가 않으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뱃속에서부터 이때까지 청춘의 모든 에너지를 다 학교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학교가 그거를 다 몰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지금 그걸 다시 이 복수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다시 그 에너지를 몰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애들한테 성적 하고 계신 거죠. 이제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가 또 그 양기를 다 뺐죠. 좋은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학원에 가서 뺏기고 과외하면서 뺏기고 이제 이런 코스를 밟아.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 20대는 거죽은 20대, 속은 70대입니다. 속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청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청춘이라는 것이 뭐냐면 청춘이잖아요. 봄춘자잖아요. 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봄이란 뭡니까? 우리가 봄이다, 봄이 왔다라는 걸 느끼려면 딱딱한 땅을 뚫고 뭔가가 나와야 봄입니다. 그냥 이런 화분에서 자라는 꽃들이 있는 것은 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계절이 없는 그냥 우리가 뭐 하우스 재배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는 봄을 절대 못 느낍니다. 그냥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천지의 봄이 왔구나라고 느끼려면 이 겨울에 얼었던 땅을 뚫고 뭔가가 솟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20대나 10대는 인생의 청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보면 물이 올랐구나 라든지 뭐가 뚫고 나오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지 청춘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말 늦여름에 활짝 다 피어버린 이미. 그러니까 피기도 전에 시든 그런 식의 뭔가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는 그냥 그럭저럭 볼만을 하죠. 요즘 애들은 신체가 아주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몸도 도저히 이 몽고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가늘고 긴
이게 몽고인 이 땅에 맞으려면 다리가 짧아야 됩니다. 상체가 길고 하체가 두툼하고 짤이 몽딱해야 이 신토부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공간에서 살만합니다. 그러면 예. 신체, 그러니까 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살만한데 이거랑 전혀 엉뚱한 종류의 신체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아이들이 이 시공간하고 존재가 괴리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붕괴를 지금 겪어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겪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마치 이런 이제 다시 경제 문제인 것처럼 환원하는 것도 역시 저는 이 지식의 틀 안에서 맴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게 이제 학교고 근대 교육인데 이렇게 전 국민이 올인을 해서 경제적으로 엄청 성장을 했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 아무리 망했다고 해도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입니다. 상위 10개국 안에 들어가고 뭐 IT나 뭐 이런 핸드폰 이런 거는 뭐 따라올 나라가 없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제 자살률도 세계 1위고 그 이혼율 뭐 이런 거 해서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이 됐어요. 예. 선진국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질 문명은 비대한데 사람들이 굉장히 고독하고 소외된 나라 이렇게 주입돼 있죠. 그걸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 없는 자살들 그리고 20대의 자살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의 변화와 발전하고 내 존재가 이 간격이 엄청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소외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내 존재를 자꾸 붕괴시키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우리 삶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이건 비대하고 이건 이렇게 위축되었는가? 당연하죠, 이게. 20세기 이후에 서양에서 들어온 근대 학문. 이것은 인간과 자연을 이렇게 냉철하게 분리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전에서의 공부는 저런 분리가 불가능해요. 공부를 한다, 이거는 내가 내 존재로 우주적인 변이와 접속을 이룬다, 이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도 닦는다라고 흔히 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도라는 게 뭐냐면 내 몸이 우주와 바로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는 만큼 내가 자유를 얻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딱 갈라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경제적인데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한테 식민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해서는 여기서 뭐 국가 경쟁력이나 GNP를 올릴 뭐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학문을 이제 다 부정을 한 거죠. 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눠버렸어요. 나눠서 자연과 여기 사회 뭐 이런 나와 다른 것들이 여기 이제 객관 세계가 다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요소로 환원하는 거. 이게 지식이에요. 근대 지식. 그럼 왜 이렇게 하냐면 분석하고 환원한 다음에 그거를 경제적 가치로 변환하는 거. 도에서는 이게 돈이 안 나오죠. 분석 변환이 불가능하거든요. 돈으로 바꾸는 기재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놔야 그래야 마음껏 쪼개고 분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돈으로 바꿀까? 이거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병원에 가시면 알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내 몸이 이렇게 돼 있죠. 예. 뭐 분과가 좋은 병원일수록 그 뭐죠 이게? 그걸 뭐라 해요? 과목이 막 수십 개가 있죠. 내과, 외과, 뭐 소아과 이런 정도 있다가 지금은 뭐 내분비과 뭐 이름도 굉장히 현란해요. 그 또 무슨 과 뭐 영상의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점점 더 정교하게 몸을 투시하고 쪼개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하는 지식의 투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이렇게 돼 있고 뭐 정치는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다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돼 있으면 그게 그대로 우리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별로 불만을 안 가지시죠. 뭐 병원비가 비싼 거나 뭐 이런 환자가, 아니, 의사가 불친절한 거, 간호사가 뭐 좀 버릇없는 거, 이런 거는 흥분하지만 내 몸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금 까디집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요소로 환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산부인과에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당연히 내과나 다른 과의 문제겠죠. 그럼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럼 거기 가서 또 제거하거나 뭘 억누르고. 그러다 마지막에 가는 데가 어디냐면 정신과죠. 그게 뭐냐면 내 몸과 소통하지 못할 때는 그 정신이 붕괴가 되는데, 붕괴가 되면서 그걸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허열이 망동한다 그러는 거예요. 열이 위로 가서 막 망동을 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몸하고 소통하지 않는 마음의 행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근대 지식이 이런 식의 이제 그 인식론적 배치를 가지고 모든 분과를 나눴어요. 그래서 인문학이라 해봤자 지금 뭐 인문학 갑자기 굉장히 많이 막 이제 경제학이 안 되니까 경제 경영 이런 거가 그동안 이제 엄청 많이 그 팔렸대요, 책으로도.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무슨 환각을 줄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투자해라,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인문학을 엄청 찾는데, 근대 학문에서는 인문학 자체도 이 분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뭐 또 뭐 있죠? 뭐 사학.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분석하고 비판하고 요소화하는 거예요. 철학과 다니는 분이 인생에 대한 철학이 있던가요? 철학 교수가 인생에 대한 지혜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철학과 교수예요. 철학과 교수가 하는 일은 서양 철학사나 동양 철학사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뭐 실현당하면 아침 드라마랑 똑같이 막장 드라마랑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심리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 심리도 잘 모릅니다. 자기 마음을 잘 모르고 그냥 심리학 매뉴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왜곡된 분석의 틀이 있느냐. 그걸 제가 인걱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민중의 생활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그 조선하고는 요만큼도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걱정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거기는 뭐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의 삶이나 아까 제가 얘기한 중년 남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놀고 먹을 수 있나, 이것도 정말 저는 파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사돈의 팔촌하고도 살고 이웃 사촌하고도 집을 합쳤다 헤어졌다, 이걸 자유자재로 해요. 그리고 이제 제일 흥미로운 게 과객 풍속. 그러니까 여행을 막 뭐 충청도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다 그러면 그냥 뭐 무작정 떠나요. 그러면 걸어서 가다 보면 보름, 뭐 가서 머물다가 오면 한 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가는 동안 우리는 그럼 당장 어디서 숙박을 하나, 그걸 하잖아요. 돈이 있을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이. 과객질로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그러면 재워줘야 돼요. 그리고 재워주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재워주면 뭐 그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전국의 소문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소문의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서 있었던 일을 지방 저 구석에서도 아주 생생하게 사실은 알고 있어요. 거의 뭐 우리가 지금 동영상 보듯이 궁중에서 뭐 문정왕후랑 뭐 경빈이 무슨 대화를 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사극을 보고 막 느끼잖아요. 그거를 그때 사람들은 거의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으로 아니에요. 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이제 소문을 전하는 게 기본 이야기 화법이에요. 그게 구술문화 시대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과객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민중이 어떤 뭐 사실 글도 모르고 어떤 뉴스가 없잖아요. 그 매체가 없는데도
지금 뭐 동궁이 어떤 분이다 이런 거를 아주 생생하고 리얼하게 알고. 그래서 이제 과객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제 조선 시대의 모습인데 우리가 조선을 생각할 때는 그냥 몇 가지 그냥 어떤 아주 그냥 거친 어떤 그 공리를 가지고 하잖아요. 뭐 남존여비 뭐 저기 남녀 칠세 부동석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남녀 칠세 부동석은커녕 과객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뭐 맨날 동석하죠 사실. 그리고 여성들이 이 살림을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대릴사위들이 다 장모 구박에 못 이겨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 임꺽정에는 고부 갈등은 전혀 안 나옵니다. 한 군데 나오긴 나오는데 고부 갈등은 견딜만 해요. 버티면 되는데 그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되는데 대릴사위한테 구박하는 장모는 몇 케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 청석골로 가게 된 이유가 가서 화적패가 된 게 장모의 구박을 못 이겨서 집을 나온 이런 장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장인들이 그거를 전혀 조정을 못 해요.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눈치 보고 간신히 정말 남성들의 연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의 여성상하고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사랑과 결혼해서 여성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이나 의지도 굉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주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부가 창출됐어요. 그럼 이 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연을 착취하는 거. 다른 하나는 나보다 약한 약자를 착취하는 거. 지금 이거 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 건강한 재화 활동을 해야 돼요. 다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 지금 비대하게 지금 물질적 부의 영역이 늘어났잖아요. 정말 비대하게 늘어났어요. 그거를 저는 대학에 가서 화장실을 보면 느낍니다. 화장실이 거의 5성 호텔급으로 다 만든 게 명문대학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10억 들여서 만들었다 이런 화장실. 그래서 막 삐까번쩍해요. 그 거울도 조명이랑 이런 게 삐까번쩍한데. 근데 그렇다고 화장실에서 볼일 끝난 다음에 거기서 차를 마시겠습니까? 친구를 만나겠습니까? 거기서 독서를 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불완전 연소된 잉여입니다. 이게 망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쓰지 않는 공간에 무차별적으로 지금 부를 때려 넣는 거거든요. 그 부는 어디서 왔는가 이거죠. 우리나라 국토를 얼마나 들이팠습니까? 아직도 파고 있지만. 이걸로 지금 부가 창출되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양극화도 있지만 지금 들어있는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하여튼 더 가난한 일일 고용 노동자들.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을 착취해서 이 부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인 분들은 비정규직과 그 실업 노숙자들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경제적인 그 순환 활동을 하셔야 돼요. 안 하고 계시면 제가 얘기한 이 사회적으로 쌓여 있는 엄청난 그런 업보를 자기가 뭔가로 하여튼 마주쳐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돈이 안 흘러다니죠. 탁 고정되죠. 절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이 성공하는 코스에다 돈을 열심히 넣고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못 견뎌서 붕괴되면 그 다음에 정신병원하고 이름난 의사들을 찾아다니는데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애를 사지에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애를 구해주겠다고 다시 또 돈을 쓰면서 그것이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그 사랑의 표시라고 착각하는 거죠. 살아가게 해줘야 돼요. 살아가게. 정신 차리고 살아가게. 그런 데는 절대 돈을 안 풉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의 창출이 여기에 있고 이 부를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우리가 아는 지식이자 학교 공부인 거죠. 그래 이제 이 모든 세상의 공부를 학교와 학벌과 지식이라는 것이 다 블랙홀처럼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를 나가면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게 교양을 쌓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뭐 자격증을 더 따야 돼. 그래서 막 뭐 그 40대, 50대에도 자격증 따는 공부로 하는 거를 막 성공 사례로 이렇게 막 내보내죠. 자격증을 따는 거는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장사나 어떤 재화를 버는 활동을 한 거죠. 재물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겁니다. 내 에너지를 돈과 관련한 에너지를 쓴 거예요.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공부는 뭐냐면 내 존재가 근본적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기운을 받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재물 관련된 돈이 주는 이 쾌감이 있죠. 쾌감은 그거는 쾌락이기 때문에 쾌락은 충만한 기쁨하고는 전혀 방향이 반대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쾌락이라는 거는 중독이 되는 거죠. 열정을 더 갖게 되는 게 아니고. 열정과 중독은 얼마나 다릅니까? 이거는 나를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존재의 충만함을 점점 느끼는 거. 그래서 자유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 그렇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 몸과 생활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유롭다는 건 뭐냐? 내가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두 발로 내 인생의 추나추동을 겪을 수 있는 힘이에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이것에 필요한 열정을 주는 거를 공부라고 하고 그 공부는 오로지 몸과 삶으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쿵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쿵푸는 무술이잖아요. 근데 무술을 이렇게 그 뭡니까 교과서나 참고서 가지고 이렇게 달달 외워서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격증을 딸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대결을 할 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나 몇 등급이야 뭐. 나 점수 몇이야 뭐. 너 그 무당문파에 그거를 띄었냐?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은 내가 졌다 이러고 그래서 이제 고수가 되면 싸우지 않아도 기량을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싸워봐야 하는 거죠. 싸워봐야 내공이 나오는데 그 내공은 철저히 몸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내공이 느껴져야 돼요. 내공이 자기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뭐 누구 뭐 어떤 배우처럼 안 생겼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내공이 얼마일까 이런 걸 한번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면 뭐 그런 게 얼만큼 느껴질까. 그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뿜어내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느냐. 내 친구들은 그냥 내 마음을 항상 받아주지 않고 배신한다. 늘 모든 게 이래요. 우리 부모님은 어째서 뭐 나랑 놀아주지 않아서 내가 어렸을 적 상처를 받고 부모님하고 저는 부모님이 집에 있는 게 진짜 싫었거든요. 국민학교 때부터. 그래서 부모님이 어디 나가면 이제 동네 친구들 모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언제 나가나 그 생각만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요즘 애들은 중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심지어 대학생이 된 다음에도 부모님과 여행을 가고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대화를 그게 저는 진짜 이상합니다.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욕망이 그쪽으로 다 환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상처가 많아졌어요. 그 어렸을 때 뭐 맞벌이를 해서 부모가 어쩌고 한 상처가 있고 뭐 오빠하고 나를 차별했던 거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예 상처고 뭐고 그런 게 들어설 수 없게 쓴맛을 봐야 되는데 그 상처를 계속 키워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망상을 가지고 제가 자신이 내면화해서 그 생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가족의 틀 안에서 살고 있으면 외부의 친구들은 가족도 나한테 상처를 주는데
그렇게 나한테 배려랑 가족도 상처를 주는데 생남이 뭐 당연히 엄청난 상처투성이겠죠. 그래서 늘 똑같아요. 왜 외롭냐면 뭐 말할 친구가 없어요. 뭐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마음을 줬더니 뭐 배신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이 너무 싫어요. 결론이. 세상이 그 사람이 싫은 거죠, 사실은. 세상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세상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남을 핑계대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거꾸로 얘기해요. 왜 그렇게 안 좋은 친구들만 옆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리듬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왜 나를 배신 때리는 친구들만 나는 이렇게 주워 모으고 있을까? 따라다니고 있을까? 그래서 욕망의 흐름을 이렇게 바꾸는데 바꿔야 내가 사회에서 부여한 이 자본의 이 얼뜬 망상에 포섭되지 않겠죠? 그래서 내 고유의 욕망의 지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공부는 오로지 내 몸으로서 표현되고 확인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몸으로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술을 익히는 거나 이 꺽정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몸으로 하는 그런 달인의 경지 이런 게 공부의 영역에도 필요한 것이지 교양을 쌓는다 이거는 다시 언제든지 그 화폐로 환원됩니다. 교양 쌓아서 뭐 하냐? 다른 데 가서 내가 좀 엘리트라든가 우아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망을 갖고 있으면 공부를 그냥 안 하고 그냥 노는 게 나아요. 지금 지식이 왜 문제냐면 지식을 소유해서 내가 남을 지배하거나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화폐를 소유할 때와 동일한 욕망이에요.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해? 그러면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 말은 거꾸로 뭐냐면 남을 지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죠. 국가의 부 자체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써 구성이 됐다는 거죠. 나보다 더 약한 존재들을. 그리고 이것이 마치 이제 기본적으로 가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인식론적 전제에 의해서 지식이 구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공부는 이거를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가 이렇게 구별된다. 그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작동한다면 이거를 거절해야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 절대로 내가 부가 늘어나고 자격증을 수십 개를 가져도 내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몸은 의사한테, 마음은 뭐 정신과 병원에, 뭐 그다음에 자기 생활은 제도, 그다음에 나의 노년은 어디에 맡깁니까? 보험에 맡기죠. 보험.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어이없고 가슴 아팠던 게 제 고등학교 동창이 굉장히 부자고 엘리트인데 노년이 뭐 80세까지라고 치면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시간이 뭐 10년인가 20년인데 그때 월 500만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려면 10억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나 봐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모아놔야 된다. 참 지혜롭게 보이십니까? 저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20대는 대학을 위해서, 그 다음엔 정규직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엔 다시 노년의 재산을 까먹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 사람은 정말 돈이 이 사람의 그 신이에요, 신.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는 돈인데 이렇게 거의 모든 대한민국 중산층이 살고 있다는 거죠. 이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전부 이렇게 나의 시공간하고 내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이 오만과 독선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소유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과시하는 게 내 존재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주 부차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존재가 위태롭다.
내가 이런 거를 소유하고 집착하고 계속 이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은 그런 식의 불완전 연소와 불필요한 잉여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다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그게 우울증과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두 가지 코스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하는 게 암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누리는 물질적 잉여와 가잉을 하나씩 덜어내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정보 같은 걸 축적을 해가지고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게 되면 자신이 몸이 일단 편안해집니다. 쿵푸를 하면 몸의 능력이 커지죠. 내가 이제 못하던 동작이랑 막 자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몸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힘들이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공부를 해서 그 몸의 능력을 하나씩 깨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몸에 쌓였던 애들이 하나씩 세포들이 해방되죠. 공부를 하면 당연히 건강해져야 됩니다. 공부는 그래서 그 억눌렸던 그리고 잘못된 망상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되었던 내 몸의 세포를 하나씩 자유롭게 풀어주는 과정이라는 거. 그렇게 가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이 공부에는 끝이 없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내가 얼만큼 모르는가를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름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앞으로 이걸 알아가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근데 우리가 소유로 하면 알아도 끝 없는 게 바로 바닷물을 먹을 때 그 갈증을 느끼는 거죠. 공부를 해도 왜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주워 담을 수가 없을까? 왜냐하면 다 이게 새어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쿵푸는 몸으로 해나가는 공부고, 자기 몸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당연히 내 외부, 내가 속해 있는 시공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럼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한 타자들과 내가 접속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낯선 경우에서도 내가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이 전문 용어로 배짱이라고 합니다. 배짱이 바로 강과 신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신체가 달라지겠죠. 오장이 달라지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상이 바뀌려면 오장의 기운을 바꾸는 거 말고는 어떤 길도 없어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왜 공부가 존재의 모든 것이냐. 내가 질병이 있고 번뇌가 있는 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의 뿌리와 번뇌를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그게 넘어진 자가 그 넘어진 곳에서 시작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땅을 짚고 일어나야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큰 질문을 던지고, 인생의 큰 질문을 던지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을 겪으면, 그러면 내가 무수히 많은 외부의 타자들과 접속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공부가 열어주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예, 이 자유의 공간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